지금 국가가 좀 분열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자꾸 분열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데 6.25 때나 이때는 진짜 막 어땠을까? 막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엄청나게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한 명은 북한을 지지하고 한 명은 또 남한 자유민주주의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총칼 겨누고 했을 것 같다는 게 또 옛날 보면은 그때는 또 뭐 체계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유튜브 라이브가 그렇죠. 어딨어 세상에. 네.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화기도 없고 이런데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나 그렇죠. 책 정도가 네.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체계적인 어떤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1800년대부터 그렇죠. 이제 1900년대까지 왔던 그 네. 사상 가지고 이제 그렇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아사리 판이었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배도 고프고. 형제 간에도 막 그 연인 간에도 막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일본이 시스템 추구하는 그런 자유주의를 원하는 우파인 거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좌파는 뭐냐면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나 또 소련의 뭐 공산주의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약간 더 자유주의보다는 더 추종하시는 분들이 더 지지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일본을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원하는 거고, 또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또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사유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보면은 당연히 좌파보다는 우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우파. 여러분 저는 뭘까요? 안 알려주지롱. 슈카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박살나는 걸 보고 아, 그래요? 아 몸을 사려야 되는 거구나. 아닌 척 해야 되겠구나. 긴 척 아닌 척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두드려 맞는다. 괜히.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 얘기한다고 저한테 뭐 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뭐 제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받아들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싫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몫인 거고 저는 그렇다. 저는 미국과 일본식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를 좋아한다. 그게 우파 정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 한번 긋고 가야 되겠다. 네네. 저는 인터뷰의 말을 전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네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좋네. 슈카 박살나는 거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네, 저는 잘 몰라요. 말이 다른데? 부동산에는 네.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이냐. 네네. 다시 이제 저희 본업으로 돌아와서 대출 규제 때문에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꽝꽝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딱 네. 겹쳐서 지금 네네. 완전히 이렇게 좀 쫄아 있는 네. 얼어붙은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뭐 거래가 거의 뭐 끊겼고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도 사실 강심장들은 거래를 좀 했어요. 오. 강심장 이 와중에도. 오. 근데 어떤 걸 했냐면 네.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린 거긴 한데 이제 물량이 많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아파트들 재건축. 재건축? 네네네.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근데 그런 것들이 물량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물량이 또 언제 소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물량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좀 거래했죠. 돈이 그러면 좀 있으신 분? 그렇죠. 예, 현금 있고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다주택자는 아니고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혹은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 하는 거 이런 분들 위주로 거래가 좀 이루어졌죠. 그럼 그분은 실거주네요? 실거주도 아니고 투자 겸 실거주. 나중에 뭐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완공이 되고 재건축이 예상은 한 4, 5년 빠르면 완공까지 그렇게 보는 단지들. 그럼 그분은 애초부터 재건축을 원했던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찾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고 좀 가격이 좀 많이 눌려 있는 단지들이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심장이시다. 그렇다고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전 재산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또 같이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심장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는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대표님이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최진군입니다 하고 찾아요? 그냥 일반 이제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임장을 다니면 요번에는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임장을 좀 같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임장 크루가 많으니까 네. 이제 임장 크루 아니냐고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임장 크루. 연식이 연식이 임장 있는데도 크루 연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약간 이제 그 한번 그런 게 돌았었대요. 임장 크루 쪽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단합을 했대. 이제 이런 사람들 오면은 집 보여주지 말아라. 근데 저는 뭐 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데 위치나 입지나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매물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해서 그쵸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 부동산도 엄청 좋아하시죠. 좋죠. 지금 준 같은 이진 같을 때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래 좀 최근에 좀 많이 성사시켰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서울 재건축에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네네 잘 찾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했냐면 이제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왜냐면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로 눌려 있는 강남 재건축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실거주. 근데 그분은 이제 현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한 3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집 수리 싹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거기도 이제 거래 하나 재건축이네 그것도. 네네 거래 아마 그것도 이제 실거래 곧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고 그거는 이제 이 개원 사태 전이긴 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격이 그 계약하고 나서 또 물건이 빠지니까 또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때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그래서 한 달 만에도 그 사이에도 이제 호가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올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재건축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도 이제 다 얘기하긴 할 건데 재건축 다 얘기할 건데 네.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인 게 이제 조합 설립이 막 이제 인가가 막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약간 초기 재건축이라고 앞단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난 재건축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더라도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사업 시행 인가가 곧 나올 것 같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초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20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이제 그 주택 거래 활성화 혹은 공급 부족의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엄청나게 활성화하려고 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발표했을 거예요. 그 목동 14단지도 재건축 승인해줬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도 해줬고,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고, 재개발, 신소통학계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초기 단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이 계엄이든 뭐든 이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겠다. 지지부진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약간 좀 속도가 붙은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덜 할 거다. 그래서 속도가 붙은 하실 거면 속도가 붙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셔라. 진도가 좀 나가 있는. 그렇죠. 예. 최소한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나거나, 이제 곧 사업시행 인가가 곧 떨어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회주의, 중국식 혹은 뭐 북한식 혹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집권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다시피 뭐 임대차 3법도 그때 생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상승,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집값은 더 어떻게 됐죠? 올랐어요. 극대화되고. 전세 월세는 어떻게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지금 월세 얼마나 올린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뭐 원룸 오피스텔이 지금 80만 원, 90만 원. 그리고 일반 25평 아파트, 저 지방에 있는 제 아파트도 그게 월세가 원래 1,050이었는데 지금 1,0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전세가.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그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어땠냐면 더 벌어지고 더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강남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더 똘똘한 채 가는 형상은 더 짙어지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만약에 더 하겠다?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한갱신법을 발의한 거 보니까 더 하면 더 했지. 뭐,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넘어갈 건데 이제 네. 정부는 그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을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 이 상황에서요? 그럼요. 안 넘어갈 항상 수... 희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아니 냉정하게 보면 뭐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저쪽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또 말에서 또 이게 또 힌트가 나올까봐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굉장히 높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죠. 무기한 전세 갱신이 물론 그건 다행히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무기한 갱신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집 임대한 집 누가 수리해주고 싶어요? 수리 안 해줘요. 그러면은 집들이 다 이제 안 하는 거고 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70%만 딱 맞추면 그 일방적으로 또 70%면 맞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구에 70% 맞추면은 아니, 내 집인데 이거 예전에는 임대를 더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도 꾸며서 임대 월세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죠. 똑같이 70%면은 누가 그거 하냐고. 그러면 임차하는 집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을까요? 임대차 5법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거 수리 의무 뭐 이런 수리. 거. 그러면 이제 또 야매로 하겠죠. 야매로 하거나 진짜 이제 겉보기만 겉보수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가 그 무기하면 전세나 이거는 또 좋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최소 오르겠죠. 최소 전세나 월세는 좋은 데는. 그리고 집주인들도 이참에 나도 무기한 갱신 나도 혜택 받아야지. 나도 좋은 데로 무기한 갱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면 이게 거래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는 세수가 거치겠냐고요. 다 그냥 임차 사야지. 뭐하러 집 사요? 세금 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는 누가 내냐고요. 국가 재정은 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어쩌다는 거냐. 보유세는 이제 다주택자들 뜯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또 파기는 거겠죠. 어떻게 팔겠어요? 안 좋은 것부터 팔겠어요.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건 남겨두고. 그럼 안 좋은 것도 팔면 어디겠어요? 저 지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핵심지는 내두겠죠.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죠. 그리고 5% 갱신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이 격차가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겠죠. 지방하고 안 좋은 거는 물건이 넘쳐나고 좋은 데는 누구나 다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양극화 더 심해지겠죠. 그 종부세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두 채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라는 이유로 한 채 있는 것보다 종부세 더 내. 팔아서 한 채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0억짜리 가는 거예요. 60억. 그럼 60억짜리가 70억, 70억이 100억 되는 거죠. 더 양극화. 그렇게 되죠. 이미 사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네. 이 규제 역설은 이미 선진국에서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작용을 얻었던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 알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알죠. 사실. 근데 다 안다고 해서 그 무기한 갱신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야당에서. 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이잖아요. 사회주의 여건을. 중국식 사회주의나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식이나 일본식 자유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건 좌파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그 세입자들한테 그런 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분이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네.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자들 굉장히 압박하고 집 내놔라. 네. 세금부터 해서 굉장히 뭐 종부세 네. 25% 네네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네. 뭐 근데 내놓을 때까지 때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최근에 제 인터뷰를 봤는데 1주택자는 종부세를 뭐 감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면제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1주택자는 건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 초양극화. 그렇죠. 초양극화. 양극화에서 더 초양극화로 가는 거고 아니 똘똘한 채로 했는데 나 그래서 한 채 만들었는데도 종부세 이렇게 뜯기네? 뭐냐? 그러면은 반발 없겠어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주택자까지는 그러면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 대비하시려면. 대비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그러면 똘똘한 걸로 뭉쳐요 지금부터 벌써? 조금씩 움직여야죠. 움직일까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맞다. 움직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도 그 양지마을 갖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근데 그거 원래 인천 계양을 할 때 판다고 했거든요.
안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지역구 옮기니까 판다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개항에는 세입자로 살고. 뭐 그렇겠죠. 자기 집은 이제 양지마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언론에서 얘기 잘 안 해요. 동의했죠. 어떤 거요? 동의됐잖아요, 거기. 선도지가 됐어요, 거기. 자기도 찍었을 거 아니야. 아, 동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도지가 된 거야. 정작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뉴스에 안 나오냐? 분당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부정적이었어요, 그죠? 네. 아시다시피 왜 부정적이었냐면은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길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의사를 다 협의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들어가시면 좀 안 된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거 팔고 강남이나 다른 데 서울에 있는 재건축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계엄령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벙찐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놀랍겠다. 시기에. 그리고 이제 시기의 제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야당에서도 같이 동조했던 거 아니냐, 분당 재건축을. 근데 이제 그게 그 정치인들의 속성을 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네. 예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한강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전략 정비지역, 유도 정비지역 그 마스터 플랜을 쫙 펼쳐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급식 사태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저는 백지화 됐어요. 지웠죠, 아예. 네, 삭제. 싹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용산 개발하는 게 2006년도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좀 탄력이 붙은 거예요. 벌써 20년 된 거예요. 20년. 18년 정도 되는 거죠. 일부 이제 그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좀 그 개발이 됐지만 그 외 지역들 뭐 망원동이나 합정동이라든가 뭐 그때 유도정비구역 뭐 당산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뭐 개발된 거 하나도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백지화 됐단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은 이게 뭐냐면 남이 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향이 없어요. 특히 정권이 바뀌면. 왜냐면 남이 했던 걸 이어받아서 하면은 그 사람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브랜드가 아니잖아.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모든 부동산 정책에 다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오세훈 씨가 20년 장기 임대했던 게 시프트인 거고, 비슷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인 건데 이것도 아마 이름이 또 붙을 거예요. 30년 공공임대. 기본주택. 기본주택, 맞아. 기본주택.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 그죠? 뉴스테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뉴스테이. 네. 예, 공공임대.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다음에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 예, 그죠? 행복주택. 다 이름들이 있는 명칭이 왜? 자기가 브랜드 했기 때문에. 추억의 변창음. 3080. 무슨 도시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그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정권이 바뀌면 싹 지우려고 그래요. 싹 지우고 다시. 왜? 내 걸로 해야. 내 지적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분당 재건축은 어떻게 되겠냐? 정권 바뀌잖아요? 갈아엎어. 싸. 아, 설마 아니, 갈아엎어까지.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스톱까지는 되겠지만 백지화는 안 하겠죠, 설마. 그러면 저기 그 한강 전략 정비지역은요. 오세훈. 예전에. 그리고 이재명 씨 공공임대로 바뀌겠죠. 아, C라고 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공공임대로 바뀔 거예요. 공공임대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주택으로 바뀌어요. 기본주택. 분당 기본주택. 분당 기본주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 그 입지 좋은 마을들을요?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푸른 봐요. 마을, 샛별 마을을 기본주택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도를 엄청 늘리겠죠. 그래서 아, 이 비율을? 비율을. 임대주택 비율을? 어차피 그게 공약사항이 뭐 100만인가 있었잖아요. 100만인가. 한도 높이겠죠. 자기 지역을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좀 어지러운데요? 어지럽죠. 그래서 제가 분당을 조심해야 된다고, 분당을 오히려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 올라타신 분들을 팔고 서울로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좀 측면에서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후속 질문이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된 곳은 뭐 1억, 뭐 많게는 2억 이상씩 올라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호가가. 그럼 지금 팔고 뭐 다른 데 내가 원하는 입지로 다시 또 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떨어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분들은 기존 갖고 있던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많이 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팔고 서울에 있는 재건축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소득가 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정부에서도 204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말이 안 돼요. 2030년. 2030년. 그러면 6년 남았는데, 그러면은 봐봐요. 공사 기간이 최소 3년 잡고 27년부터 한다고 하면 못해도 2027년까지 맞춰야 되는데 철거하고 이주를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빡빡한데 일정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디테일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게 가능하자고요. 그다음에 뭐
뭐 임대 뭐 해서 주택 짓는다고 해도 나중에 안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들도. 그냥 일단은 그냥 밑밥 던지기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니까 2030년까지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냐는 거죠. 안 나온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고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30년까지 입주가. 그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이니까,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입주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아, 참, 올해는 끝났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2년 동안 그게. 그러면 전세기간이, 새로 임차한 분은 전세기간이 2년이 남았을 텐데, 그걸 2년 안에 입주하고 철거를 하겠다?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정권도 바뀌어버린다?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봐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분당, 네. 분당이 맏형인데, 그럼 뭐 일산, 뭐.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2006년도에 용산이 엄청 핫했어요. 용산을 뭐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다. 그게 2006년도 얘기예요. 천지개벽 하겠다. 용산을. 2024년 현재 내년 2025년에 뭐 천지개벽이 됐냐는 거야. 20년 동안. 20년째 천지개벽 중. 그러면 2006년도에 그때 그 전략, 그 정책을 믿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20년간 물론 이제 물가 상승만큼 좀 오른 부분도 있겠죠. 근데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데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냐는 거죠. 훨씬. 그렇죠. 용산에 20년 투자하는 것보다 용산에 빌라를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데 아파트 하셨던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분단 재건축이 향후 10년, 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향후 10년, 20년, 30년 길게 보시면 물론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안타깝다. 따라서 많이 오른 분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바람 불 때 팔고 가라. 그래서 분당이잖아요. 바람이 분당.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럼 그것도 대표님은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어떤 다음 후보지기를 사야 된다. 그거는 저는 또 역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역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 떨어진 지역 중에 만약에 그 급락을 해서 진짜 좀 약간 저평가된 물건이 있으면 그건 잡아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발표 난 데는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먹을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팔고 나가신 분들이 위너다. 팔고 강남이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사신 분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저는 위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때 바닥에 잡으신 분들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당이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학군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누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 들어가신 분들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얼죽신 하니까 신축을 사야겠다는 거에 꽂혀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부쩍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신통기획도 있고 선도지구도 있고 하니까 신축? 그럼 신축된 걸 사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울 재건축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먹을 게 있는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발품 팔고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 단지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을 또 했던 트렌드가 뭐냐면 신축이 많이 올랐잖아요. 신축이 많이 올랐고 정부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왜냐면은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밀어주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럼 재건축 재개발 빨리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재건축도 저는 재건축 나름이다. 재개발도 재개발 나름이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 재건축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또 이게 또 문은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재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의 바람에. 근데 그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좀 사업 속도가 붙은 거는 하기가 힘들어진, 그거를 좀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관리청까지. 이미 난 거는. 이미 출발한 사람들은.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스톱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초창기들은 이제 뭐 될까 말까 뭐 이렇게 뭐 사업 승인이 날까 말까 이런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먼저 떠난 거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엄청나게 반포라든가 그런 데는 다 밀어넣었잖아요. 서류. 그렇죠. 근데 그런 데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정치가 바뀌어서 뭔가 좀 바뀌려고 하면은 이제 빨리 추진되는 데는 이제 그나마 좀 상관이 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저희가 봤을 때 옛날 자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거 옛날 봤을 때 제가 3억대로 얘기했어요. 3억대였어요. 3억대. 지금 얼마죠? 4억 5천이죠? 네.
4억 5천. 전세가 아마 3억일 거예요. 자, 3억대였는데 만약에 이거 투자 자금이 그때 얼마였냐면 투자 자금이 왜냐면 이제 2년 차가 아니니까 거래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호가는 이제 실제로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또 GTS A가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아질 거라 봐요. 물론 이제 GTS랑은 좀 멀긴 한데 그럼에도 여기를 이제 추천했던 이유가 가격이 정말 저렴했기 때문에 왜냐면 3억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3억대라고 하면은 내 돈 여러분 5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했던 거다. 왜냐면 대출을 받거나 대출 받아서 월세를 넣거나 전세를 놨으면 내 돈 5천에서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다. 자, 그러면 네. 3억대 아파트 이런 데도 3억대 아파트면 내가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PIR 얼마야? 6이에요, 6. PIR 6이면 집값이 비쌉니까?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죠.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살 수 있는데 왜 못 사? 다 강남, 서울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이 처음부터 강남에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다들 노력해서 몇십 년 노력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강남에 가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맞나요? 노력하지 않아도 무조건 강남 갈 수 있는 사회가 어딨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다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 그런 사회가 어딨냐고요. 전 세계에. 그런 유토피아가 전 세계에 어딨냐고요. 안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PIR 6이에요. 비싼 거인가요, 이게? 사도 오르잖아요. 왜 안 올라, 이게? 이런데 제가 프렌티비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옥정도 그렇고. 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나 다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안 봐. 근데 여기는 진짜 왜 오른 거예요? 가격이 3억대? 3억이었잖아요, 3억. 3억이었는데 네. 왜 4억이 훌쩍 넘은 거예요? 주변이 다 오르니까. 주변이 오르니까. 희한하네. 네. 아니,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 쉽게 손이 가는 입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지가 좀 떨어져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 GTS A 쪽에 그 운정신도시 그 아이파크라든가 그쪽은 지금 8억대예요. 8억대. 34평이 7, 8억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축들이 그 정도 하는 거지. 구축들이 한 3억대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가격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고 맞아요. 그 저한테 찾아왔던 목동료한테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여기 나쁘지 않을 거. 아마 여기 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적은 돈으로. 그죠? 목동료 잘 지내시죠? 네. 누군지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 네. 그때 여기 한번 오셨던 분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때 그렇게 방송하고 나서 네. 이제 하반기에 그때 상반기에 촬영을 했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궁금해서 네. 전화를 들어봤더니 네. 해외에 계신다고 맘 편하게 하나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대표님 얘기 듣고 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방송 끝나고 추천해 주셨던 그 세 단지 추천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하고 네. 해외로 놀러 가셨다는 내 집 마련하고 놀러 가셨다는. 근데 이게 선동이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 그 지금 미국소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광우병 사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다. 지금 미국소 그 광우병 어떻게 그때 막 MBC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막 진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선동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소 상관 있나요? 더 잘 먹어. 더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드 반대할 때 뭐 그거 뭐 기름에 튀겨진다는 등 뭐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등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그 사드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한다는데 그 반대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튀겨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옛날에도 이영동 PD인가? 뭐 먹거리 파일 해갖고 망한 데도 많잖아요. 네. 사실 별거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이 냄비 근성이에요. 냄비 근성. 뭐 하나 하잖아요. 하면 막 그냥 달아올라. 달아올라서 막 죽일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선동에 이게 약해가지고 귀가 얇아서 자기 이제 생각을 못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이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부터 그러냐? 이제 20대 여자들부터 잘 모르니까 세상 물 좀 모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선동 잡아 죽일 놈. 동동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동이 막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도 얇고 하니까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쫙 묻혀 그냥. 언제 그랬지?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광우병 유모차 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 먹더라고. 그때 나갔던 분들도.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좀 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약간 더 평등한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그쪽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아 그게 아닌 거구나. 세상은 이상과 현실이 이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현실에 맞게 조금씩 이제 이상을 수정하면서도 잘 살게 변화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조금 뭐 그랬죠. 저도 조금 약간 뭐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이 더 좋은 세상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특히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또 이런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선동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선동당해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폭락 유튜버들에서 선동당해서 또 자기 재산 못 지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폭락 유튜버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 진심으로 그 나라 걱정이랑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걱정 혹은 자녀들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이익을 위해서 하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또 그 폭락 유튜버에 달린 댓글도 요새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동이 네. 무서운 게 네. 하락장 때는 네. 폭락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네. 정확하다고 그러고 네, 네. 지금 폭락 유튜버들이 좀 많이 네. 빗나갔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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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네. 해도 작년에도 네. 그렇고 많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막 가서 또 막 공격해 막 또. 그러니까 야, 이랬다 저랬다 네.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게 선동에 약하고 기가 얕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투자자는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남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때가 더 많다. 왜냐면 오롯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좀 어려우면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을 좀 경청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후레이 TV 구독자들은 아마 후레이 TV를 그래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제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만약에 제 말에 좀 부정적이거나 반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계실 수 있죠. 워낙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거고 존중하니까. 네, 한 번만 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 사익 추구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익 추구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사회나 국가의 기반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익 추구를 제약시하면 안 돼요. 사익 추구를 제약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나요? 미국은 사익 추구 엄청나게 권장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사입인 거예요. 사입이. 선동가들. 입만 번지르는 선동. 그러면 정작 지 재산들부터 나눠주면 돼요. 본인들 돈부터. 그게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나서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익추구가 왜 나쁘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왜 나쁘죠?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들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도 그 임대 많이 놓고 있지만 저 시세보다 항상 싸게 놔줘요. 저도. 얼마나 그 좋은 임대인이에요. 시세보다 싸게 놔주고 세금도 내 거 내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2만 원씩 고쳐주고. 그리고 뭐 사고 안 치고 집주인으로서.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입자가 원하면 웬만하면 또 받아주고 뭐 물이 잘 안 내려간다 하면 고쳐주고 그거 해서 뭐 해라 수리비인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저도 그럼 반반씩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너무 과도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호의를 베풀면 이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정상적인 네, 사고 방식인데 이제 어금니 꽉 깨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소유의 기본 주택에 살아라 너희는. 나는 분당 재건축 동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인은 분당 재건축 동의했으면서 왜 남들 왜 기본 주택 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익 추구는 나쁜 거라고 하면서 본인들 비서는 왜 80억 자산가인 거지? 다 웃기잖아요, 너무. 너네는 청렴하게 살아라. 그 법인카드로 초밥 먹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본인은 계속 지연하고 있고. 네.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왜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하냐고. 도대체. 이미 다 돌아섰어요. 줄 잡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쪽으로. 그리고 MBC하고 JTBC 보면 진짜 어지러지하더라고요. KBS랑. 너무 편파적이에요. 너무. 미쳤던데, 진짜. 너무 편파적이에요. 와, 진짜. 어머나! 나 이렇게 또 내가 또.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렇다더라. 그렇죠. 그렇다더라. 그렇죠. 네. 너무 편파적이어서. 편파적이라더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동 당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을 하고 네네네. 어쨌든 저희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파잖아요, 우파.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나 이런 내 재산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최대한 덜 스크래치가 나게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는 팔아야죠, 뭐 빨리빨리. 팔고. 전세는 또 월세로 돌리기도 하고. 근데 잘 안 팔려요, 잘 요새. 요새 안 팔려요. 지금 뭐 분위기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다주택자는 줄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줄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그래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건드리긴 쉽진 않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뭐 건드리긴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살려고 샀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실 할 말 없잖아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건드리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저항이 세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또 그래서 사실 정권 바뀐 것도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제 빨리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갭 투자하신 분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갭 투자하지 마시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런 분들은 빨리 뭐 홀값이라도 처분해야죠. 주택수 많이 늘리신 분들 뭐 갭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막 여러 채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도 계속 강의해서 했잖아요. 그거를 마치 그게 무슨 최고의 재테크 전략인 것처럼. 근데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뭐 다 맞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국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지금 이제 똘똘한 채로 지금 더 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표현했지만 총알이 2발 있어요. 2발. 근데 지방 2발 쏘겠냐고요. 서울 2발 쏘겠냐고. 딱 2발 있는데 왜냐면 총알이 2발이 있다는 의미는 두 채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에. 그럼 총알 2발 있으면 지방에 2발 쏘겠냐? 서울에 2발 쏘겠냐? 강남 1발 쏘고 서울에 쏘겠냐? 어디 쏘겠냐는 거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방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 갈아타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가 너무 과하니까 사실 8% 12%가 말이 안 되는 세율이에요.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고 사야지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니까. 근데 이게 팔리냐고요. 그러니까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매물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없고. 지방 안 좋잖아요. 점점 서울하고 강남은 저 양극화 되는 거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됐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지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지금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이 안 팔리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가 민주당에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도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내 거 지방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 쿨TV 이 소장님 실제로 배웠는데 집 개수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말씀 비슷하네요. 망고쌤은 새 채 샀는데요? 12월 달에? 아 그래요? 어떤 거? 세금 피해서 세금 피해서 어떻게? 취득세 안 들어가는 거. 취득세 어떻게? 뭐야? 정비사업. 그 재개발 뭐 나쁘지 않죠.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신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팔라고 할까요? 아니 그분은 전문가신데 뭐 전문가인데 뭐 제가 뭐 팔라 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셋째 샀으니까 여기서는 뭉치라 그러고. 아니 뭐 잘 사셨겠죠. 잘 사셨겠죠. 망고쌤은 샀고. 아니 잘 사셨겠죠. 헷갈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초양극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생각을 하고 투자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체력이 다르니까 또. 체력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망고쌤은 또 돈이 많이 이제 쌓아놨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돈이 많지 않은데 딱 2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너무 무리해서 사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마다 또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어쨌든 결론이 나 있겠죠. 네. 6개월, 8개월 후에는. 네. 조언해 주십시오. 어떤 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갈팡질팡하고 있는 전국과 부동산 분위기 내년 초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살려주라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너무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그런 걸 좀 노려서 하신 거. 왜 다주택 그 급매물이 나올 수 있냐면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진짜 유예가 이제 다시 연장이 안 되면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80, 90% 낼 수 없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 3구랑 용산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런 핵심 지역들, 이제 물론 현금이 많은 무주택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은 좀 빨리 주택수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부터도 이제 주택수 좀 줄이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이미 좀 줄였고, 저도. 더 줄여요? 더 줄여야죠. 아니, 많으니까 저도. 아니, 거의 많으니까. 다 월세 세팅. 월세죠, 월세. 근데 뭐, 그러니까 줄여도 돼도 안 줄여도 되는데, 그래도 좀 줄이려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더 상급지로 갈 생각은 없거든요. 이미 상급지.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주택세를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월세 세팅해서 지금 뭐 월세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고, 저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2주택 포지션도 위험합니까? 해피 인베스터님 여기 구로 대장 갖고 계신데 2주택입니다. 역삼에도 하나 계시고 지방 월세 실거주 중이시거든요. 2주택까지는 괜찮습니까? 그 2주택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 국토보유세가 보니까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다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이 국토보유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종부세는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9억이라는 그런 이제 바운드리 안전장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액이 만약에 올라가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면은 당연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세금 부담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서 똘똘한 채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책이 어떻게 지금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5년 전망을 좀 깔쌈하게 해주십시오. 25년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원래 이제 금리도 요새 계속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도 입주 물량도 없고 공급도 많이 안 되고 또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그다음에 그 뭐죠 그린벨트 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물 건너 갔어요 지금 거의. 그렇죠. 네, 물 건너 갔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해요? 분당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 빠른데 말고는 좀 다 딜레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오르는데 이제 세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변동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도 오른 게 아닐 수가 있는 게 뭐 양도세 뭐 82% 90% 때려버리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매물은 잠길 것이고. 그렇죠. 뭐 위장 이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오히려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를 때 근데 세금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가 기회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라. 일시적으로 오를 때. 파시라. 네, 파셔라. 현금 보유를 좀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싶어요. 아니면 뭐 초양극화를 해서 1주택으로 가겠다면 이제 빨리 이제 가시는 게 맞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강동 입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크게 영향 없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크게 영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은 항상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 입주 물량 많으면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하락하고 공식이었잖아요. 그럼 공식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바뀌는 거예요, 또. 헬리오 때랑은 지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입주 물량 때 전세가 싸니까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실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걸 계속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어차피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만의 시선으로 얼마나 부동산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이제 똘똘한 채 위주로 가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자꾸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 매물을 좀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주택세에서 빠지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하셔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이제 다만 이제 상가는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상가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제가 많이 해보니까 공실은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죠, 공실은. 무조건 세입자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공실 문제에 있어서는. 신축 대 갭 메우는 구축. 전 신축으로 할 것 같아요. 신축. 전 신축으로. 오를 만큼 올랐는데도 신축? 아니죠. 이제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야죠.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격이 비슷하다면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서울 구축, 경기도 신축. 경기도 신축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평가돼 있다면. 경기도 신축. 역시 신축 마니아. 왜냐면 신축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훨씬. 분양권 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이 돈이 훨씬 안 들어와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그 여력이 되면. 근데 이제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분양권이 엄청 효율적일 수 있다.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올해요? 네.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좀. 올해는 그냥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 그래서
초창기 때 좀 했다가 뭐 올해 신생아 대출에 내가 특례 대출을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좀 오르다가 지금 살아나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막히고 금리 인하에서 좀 오를까 하다가 또 기업용 터지니까 또 잠잠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된 것 같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희망을 잃지 말자. 전 희망을 항상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25년도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야 또 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게. 망국의 시작이 될까봐.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아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책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나서는 거잖아요. 예.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균형 잡게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생각이 저랑 비슷한 유튜버 분들이 있으면 촉촉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반작용이 있으면 다시 이게 살아나는 반작. 제가 예전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잘 안 했다가 이렇게 너무 이게 좌편향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각자 도생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2주택자인데 팔려고요. 네.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기하고 서초 두 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만약 보유세가 이제 강남 두 채니까 종부세가 확 올라갈 수 있고 국토 보유세로 인해서 뭐 예전처럼 진짜 1억 정도 만약에 나온다 종부세가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1억이 말이 1억이지. 실제 벌려면 하면 2억 3억을 벌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3억 벌어도 2억 3억 벌어도 그냥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감당이 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두 채 팔아서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그때가 더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외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5년 뒤에 서울 귀국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정권이 또 바뀌고 난 뒤인데. 뭐 그렇죠. 근데 미리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놓고 가시는 것도 외국인도 뭐 부동산 살 수 있긴 하니까. 예. 외국인도 이제 그 거주자가 아니면 이제 비과세는 안 되는데 뭐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예. 들어와서 또 거주자 된 다음에 파시면 되죠. 그럼 지금 잡아나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후를 보면. 5년 후를 보면. 왜냐면 5년 후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그렇죠.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 요번에. 있습니다. 비아파트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네, 맞아요. 빌라하고 오피스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 무제한 매입 관련해서 그 모 유튜버가 빌라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안 오를 거다. 오히려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빌라 무제한 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 차라리 다가구라든가 이런 땅들 있잖아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들. 네. 이런 게 돈이 될 수가 있지 이제 자체 신축 빌라가 돈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빌라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공시지가를 더 낮춰서 전세를 놓는다고 해서 그 112% 있잖아요. 126%. 물론 이제 그게 또 철회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빌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역전세의 우려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를 저는 계속 반대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라 가격이 굉장히 안 좋고 거래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계속 뭐 투자용으로 바라봐야 되냐?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빌라라는 게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가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공시지가 5억 이하인가? 그게 이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분이 빌라 공시지가 그 5억 이하는 주택수에 빠지니까 이제 다른 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 청약에서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청약에서만.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는 여전히 주택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세에 빠진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세금 내는 거죠. 중과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청약 시에만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벙찌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획을 다 완전히 다 수정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가 한 채가 있으면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다 중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한 채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사실은 양도세 할 때는 이거 주택세에 포함돼요. 취득세,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공시지가 1억 이하 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비과세로 팔게 이것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를 괜히 사서 내가 나중에 상급지를 가려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빌라를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이제 매체를 사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취득세 때문에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였던 게 하나가 공시지가 1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남 주택에 사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는 뭐 8% 생각했었는데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류했거든요. 이거 먼저 파는 게 먼저다. 이것도 이제 상담에 거쳐서 이제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면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내가 갈아탈 때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런 잔잔바리들이. 그렇죠. 잔잔바리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내가 똘똘한 채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그래서 공시지가 1억이라도 지금 굉장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월세가 굉장히 많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오피스텔도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거 오피스텔이 있어서 다른 거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다 중과가 돼버리니 오피스텔도 이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는 안 되는 거긴 한데 최근에는 다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니 내가 뭔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올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난 분들, 저처럼 세팅이 끝난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시면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저도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종부세에서 또 빠지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해서 월세 받으셔라. 어차피 그냥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거랑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랑 상가에서 월세 받는 거랑 뭔 차이예요? 그냥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셔도 된다. 여러 채에서 받아도 된다. 건물은 땅값이 있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 물론 요새는 관리단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되게 신축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 당구장이 있어요. 커뮤니티에. 아, 그래요? 봤잖아요, 우리. 당구장 못 봤는데. 당구장 있어, 거기 체육관에. 농구장 있고 옆에 있어, 당구장. 당구장인데 거기서 물이 막 쫙 새는 거예요, 한 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만약에 내 건물에서 저렇게 물 샜으면은 미쳐버리겠다. 근데 아파트니까 상관없잖아요. 관리단에서 다 해주잖아요. 물론 그런 건물도 관리 업체가 요새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이냐면 제가 분당에서 커피숍 할 때 밑에 물에서 용유가 하는 거예요. 하수에서. 그거를 내가 임차인이니까 그거를 내가 다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리해야 되고 불려야 되고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거 적성이 잘 안 맞죠. 안 맞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네, 깔끔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신축 건물도 하자 많잖아요. 건물을 샀는데 저런 하자가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맥가이버가 돼야 됩니다. 건축 하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그냥 선비 스타일. 그런가? 선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그냥 선비. 아, 그래요? 실용적인 선비라고 해주세요. 실용합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내 판단이 나쁘진 않았다. 왜냐면 그냥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일반 건물에서 받는 월세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고장 나면 관리단 있으니까 하면 되고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 임차 맞출 때도 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안 간 경우도 많고 화산 통화나 전화로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맞더라. 물론 이제 땅값이 있어서 그 가격이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것도 맞는데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도 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세팅을 해놨잖아요. 또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세팅이 끝나신 분들은 오피스텔 하시는 게 맞고 이제 다만 내가 좀 상급지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도 오피스텔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지 않는 한 그거는 여전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또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피스텔만 한참 오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득세 중과 주택세 포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꺾인 거죠. 꺾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누가 이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세법이나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됐다. 근데 그 다음 정권은 그런 의지조차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세팅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리적거리는 빌라나 오피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하고 이제 빨리빨리 갈아타죠. 똘똘한 채로 갈아타거나 이제 빨리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이제 갈아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또 구축하고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축이 좋냐면
옛날 신축 개념이 아니에요. 최근 신축은 뭐 볼링장, 수영장, 사우나 이게 기존의 신축과는 차원이 다른 신축인 거예요. 사우나. 이거 와보스 아시잖아요. 이것도 좀 세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세대, 네, 2세대, 그렇죠. 3세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축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한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들은 입지가 떨어져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암벽등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제풍경채 그랑퍼스트도 수영장이 있는 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마니온 로얄 프루즈 시티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신축이잖아요. 리조트 같은 신축. 그런 데는 입지가 좀 떨어지도 오른다. 거마니온 로얄 프루즈 시티도 한 3억 올랐어요,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다. 왜 안 좋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고를 좀 많이 쳐놨는데요. 사고요? 예. 일단 결혼을 혼인신고는 안 했고 네. 와이프 명의로 한 게 제 명의로 한 게 있는데 네. 와이프 명의로는 평택에 네. 소사골 반도유보라 1단지 33평 갖고 있고요. 네. 그거를 21년 2월에 샀는데 네. 4억 2,500에 사서 현재 지금 월세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세는 지금 한 3억 7, 8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명의로는 청주 옥산에 네. 청주. 리버파크 자리. 리버파크 자이. 네. 그것도 한 21년 12월에 샀고 네. 4억 4,500에 샀는데 네. 지금 한 3억 5천 한 1억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다 하고선 지금 이 청주에선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이거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리를 언제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월세 주고 있는 거를 월세 빼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평택은 한 5천 떨어지고 청주는 한 1억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혼인 전 1세대 1주택,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죠? 그렇죠. 둘 다 떨어져 버려서 시기가 좀 할 수가 그래서. 없는 상황이에요. 혼인신고는 언제 하시려고요? 아직 계획 없어요. 아직 계획 없으시면 이제 네. 좀 더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진 걸 또 손해 보고 팔자니, 그죠? 그 시기가 이제 한참 고점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게 애매한데 뭐 두 가지 방법이죠. 뭐 그냥 손실을 확정 짓고 네. 이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좀 버텨보겠다, 기다리겠다. 네. 아니면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1세대 1주택,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되잖아요. 또 이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각각 한 채를 더 살 수준이 있어요. 그죠? 여유 자금이 없어요. 여유 자금이 없다. 네. 그러면 글쎄. 선생님, 근데 이걸 파시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주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사실상 청주는 둘 다 입주 물량도 많고 예. 청주 집은 되게 외곽이라 둘 다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도. 네네네. 뭐 어떤 이동? 그래서 글쎄. 청주랑 평택 둘 다 팔아서 경기도에 갭 투자를 하고 저희는 월세를 살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 되는 거겠죠? 아니요, 둘 다 팔고요. 그러니까 둘 다 팔고 이제 수도권에 두 채를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저 1주택. 네, 그러니까 1주택이 하나만 사니까 뭐 수도권이나 뭐 서울에 만약에 두 개를 다 팔면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초반대 나올 것 같아요. 크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도 수도권 사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기존 거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요, 일단. 왜냐면 1억 5천으로 살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두 채가 더 오르는 만큼은 뭐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한 5억 정도 된다. 네. 그럼 만약에 서울의 재건축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좀 눈에 보이니까. 근데 1억 5천으로 물론 이제 수도권에 나쁘진 않은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당장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채가 한 채보다는 어쨌든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팔았을 때 어쨌든 손해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산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세 받고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좀 기다려보거나 어느 정도 좀 원금으로 좀 회복될 때 좀 정리하고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분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서울 계속 오르니까. 들썩들썩하고 지금 계속 네. 방송에서는 뭐 이제 뭐 늦었다고 이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뭐 6개월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서 1억 5천으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표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할 만한 데 있어요. 수도권은 할 만한 데 있는데 그래도 이거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1주택으로 가야 되니까. 1주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
이제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쨌든 선택한 거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두 개가 합쳐서 1억 5천이 떨어지니까 되게 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때 투자하셨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잘 모르고 그냥 다들 모르고 하길래 몇 개 그 전에 한두 개 샀던 게 좀 올라서 팔았었거든요. 매천 뛰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뭐. 뒤에섰어요. 뭐 1억 5천이면 재건축, 상계주공 뭐 이런 데도 가능하긴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상계 2구 뭐 능곡 재개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그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은데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여기가 이제 초기다 보니까 좀 외부 변수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맞아요. 이런 데도 가능하긴 해요. 뭐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단지들이 한번 본인이 요거보다 두 개를 팔았을 때 손실을 이거를 감수하더라도 더 오를 확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바꾸는 건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그쵸. 그리고 이제 상계주공이나 이런 데도 나중에 추가 분담금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있고 나중에 또 추가 분담금 만약에 5억, 6억 정도 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또 가능하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방법이 없는 건 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우선은 저 자금이 지금 6억 정도, 이제 기존의 주택을 팔면 6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알아봤는데 그 강동구에 그 신축을 좀 알아봤는데 그쪽은 아르테온 그쪽은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쪽에 막 그 다른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뭐 아이파크랑 뭐 고덕자이 뭐 이런 데 쪽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갭을 끼고 사야 되나? 네. 아니면은 광장동에 그 구축이 좀 갭이 좀 붙었더라고요. 네. 근데 입지는 솔직히 여기가 좀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사야 될까? 아니면 아예 뭐 최진권 대표님이 말씀했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한 주택이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지금 요건이 다 맞아가지고 기존의 그 주택을 팔고 이제 6억의 비과세를 받고 이제 기존 주택은 지금 그냥 살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이제 강동구나 광장동은 조정적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네네네. 그 광장동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별로 크게 없는 거죠? 네,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동구 쪽이 더 좀 호재가 있는 게 그 9호선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네네. 그래서 이쪽에 9호선 들어오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네네. 또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구축보다는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신축 상승률이 구축보다는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축이 여기가 좀 더 많이 올라서. 가지고. 근데 그 양극화는 더 벌어지니까. 지금 뭐 광장동의 구축 아파트가 뭐 재건축 되려면 아직 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많이 멀었죠.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것보다는 저는 좀 올랐어도 신축 사는 게 맞지 않냐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서울에 좀 아까 그런 재건축 단지들 좀 약간 사소토가 붙은 재건축 단지들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차라리. 그러면 아까 5, 6억 정도면 사실 그런 재건축 단지도 뭐 못 살 수 있는 금액,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광장동 구축이냐 강동구 신축 아파트냐를 따졌을 때는 이제 그것만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강동구 신축 아파트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서울의 재건축 단지냐 강동구 신축 아파트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요건 또 물건별로 또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재건축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망고쌤님이 재건축 재개발 강의 하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네. 그런 거 좀 강의 좀 많이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그죠? 이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그 기존 주택을 하나를 더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팔아서 같이 보태가지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이나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존 주택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인천이요. 인천. 네. 그러면 두 개 다 처분해서 더 똘똘한 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팔면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 정도면은 저는 강남에 갭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때까지 막 집값이 오를까봐 사실 좀. 근데 본인 집을 왜 당장 못 파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집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6억 그러니까 팔 주택은 지금 제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걸 팔고 저희는 월세를 가던가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껴있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으니까. 팔게 되면 내년에 뭐 하반기에 팔아야 되거든요. 내년 만기 하반기니까. 네.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괜찮을까요?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집값이 아시다시피 당장 급등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봐서 이제 처분해서 한 번에 옮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광장동 구축보다는 강동구 신축 아파트가 9호선에 호재도 있고 또 신축에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이제 단지만 비교했을 때는 신축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방향에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3주택자고요. 예. 실거주로는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두 채는 그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수도권 어디 있으세요? 네, 저기 일단 영통에 하나 있고요. 네. 3번에 하나 투자를 해놨는데 네. 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또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항상 하는 말이 12%를 내고서라도 수익이 가능하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로 이재명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엄이 있기 전까지 그런 토론을 항상 집에서 했는데 저는 좀 12% 5억짜리만 사도 6천 7천만 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대출은 이 분당 집 대출 주택담보대출 1억 정도 있고요. 또 현금도 한 1.2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럼 총 2억 5천 있으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집담보대출은 대출대로 이제 매달 갚고 있고 현금이 한 1.2억 정도 갖고 있어요. 현금은. 그러니까 토탈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 네? 그러니까 토탈 투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한 그러니까 빚 없이 1.5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거를 2억까지 모아서 2025년 말쯤에 이 수도권, 광명이나 이런 곳에 광명 구축 이미 보고 온 것도 있고요. 그거를 투자하자고 하는데 어떠요? 저 대표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사모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랄까 이렇게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된다.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사실 판단이 사실 어려워요. 항상 둘이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전화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진짜세요? 왜냐면 어머나. 왜냐면 대출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분당에 이제 집담보대출 1억 있어요. 그 정도면 대출이 없는 거죠, 뭐. 그러면 대표님 그건 남편의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 사실 조금 넓어서 이 집을 전세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저는 사실 분당에 더 작은 평수로 이사 가서 몬테크를 하자. 그 차익으로? 네, 분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7평짜리로 다시 추가로 4주택을 분당으로 한 다음에 어차피 저희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 예정이거든요. 아이들도 옮길 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제 뭐가 좋을지를 항상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4주택 한다고 하시면 이제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율이. 맞아요. 그래서 계산 막 해봤더니 취득세 1억 2천인데 괜찮겠니? 맞아요.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두 채를 해놓은 거가 하나는 그대로고 하나는 한 5, 6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8%로 다시 시작? 이렇게
또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수익 난 것 중에 하나 팔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약간 더 바꾸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4주택 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여유 되시면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종부세는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종부세는 안 나오죠. 저희는 이번에 종부세 안 나왔습니다. 안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그러니까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 게 법인은 종부세 많이 내세요. 근데 이제 개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시지가가 9억 이상, 9억 이하만 해당이 9억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부부면 18억까지 되는 거니까 한 30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당이나 수도권의 영통이나 상본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이 되진 않으니 그렇죠. 예, 종부세에 해당은 안 되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걸리는 게 취득세만 되는 거고 그죠? 취득세 내도 만약에 오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고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대출 말씀 들어보니까 대출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다만 이제 8%냐 12%냐 요걸 따졌을 때 수익이 난 거를 정리해서 더 좋은 걸 하겠다. 뭐 그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거주를 내가 뭉테크해서 낮은 데 들어가고 더 많은 돈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입지 좋은 데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취득세가 너무 아까우니 그럴 바에는 그냥 영통 3번을 저 같으면 팔겠어요. 아, 2개 다요? 예, 그러면 분당하고 하도 서울만 사더라도 그 일반 세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살 거면 연통 3번을 그냥 파는 거죠. 조건이 2년이 다 안 돼서. 근데 이제 양도 차익이 낮고 양도 차익이 적은 거는 양도 차손으로 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동명의. 공동명의면 그 손해 본 거는 또 양도 차손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채를 같이 팔아도 한 해 같이 팔아도.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게 양도세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더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당 하나, 서울 하나 이렇게. 2주택 전략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만 냅두고 사기에는 8%면 좀 아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3번이랑 영통 중에 하나를 갖고 서울에 사면 8%니까. 네. 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그럴 의도가 있으시면 3번하고 영통을 둘 다 파셔라. 그리고 그냥 서울이나 아니면 더 상급지에 괜찮은 걸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돈을 좀 더 보태서. 네. 그럼 영통 3번까지 다 파시면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요? 네. 지금 저희 글쎄요. 그거 뭐 얼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팔아봤자 다 갭 투자한 거기 때문에 한 4억 안 될 것 같은데 4억 정도. 4억에 이제 좀 대출 받으면 네. 그 뭐 재건축 단지들도 괜찮은 것들도 가능하세요. 서울에요? 네네네, 서울에.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분당에서 계속 살고.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까 조그만 데로 몬테크 하시고 뭐 남는 돈 더 보태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단지로 이사하는 거야. 양지마을로. 그래야 살지. 나머지는 죽여도 거긴 놔두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서.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뭐 나중에 또 정권 바뀌고 하면 양도세나 이런 것도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종부세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셔서 그죠? 왜냐면은 이제 그쵸. 네.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하는데 또 이제 대신에 이제 정권에 따라 또 이제 또 많이 전략이 달라지니까. 네. 제 얘기는 현 정권 상에서 투자 전략인 거고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정이 될지 모르니까 현 정권 상에서는 제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뭐든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마침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책 재밌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40살의 건물주도 봤는데 그것보다 이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2개 다 봤는데 그리고 궁금 허니 너무 맛있었는데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집이 그 앞이에요. 진짜요? 거기 혹시 오신 적 있으세요? 네, 한 2-5번 갔는데 겨우는 못 보셨죠? 네, 빵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거기 근데 장사 잘 되나요? 바뀐데? 아니요. 그냥 별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요? 잘 되셔야 되는데, 거기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데, 예, 분당에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네, 수지 신분당선 역세권으로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억이 올랐는데, 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이거를 팔고 역세권이 아닌 신봉동이나 아니면 성봉역은 더 넓혀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를. 네.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을지,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오피스텔에 있는 게 나을지, 신축 오피스텔이거든요. 아니, 오른 게 뭐 신축 오피스텔 올랐다는 거야? 아니면은? 네. 네, 오피. 신축 오피스텔이 올랐어요. 아. 여기에 지금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실거주하고 계신 신축 오피스텔이 올랐다? 네네. 아. 500세대 이상이고 브랜드라서 아직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사셨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5억 7천에 샀는데 지금 7억 5천까지 팔리고 있어요. 아, 괜찮네. 네. 그죠. 네. 왜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지에 있는 아파트는요? 분당에 분당. 있는 아파트 분당에 있는. 올랐는데, 네? 그거는 팔을 생각이 없어요. 아, 그건 그냥 냅두시고? 네, 그건 냅두고, 이거를 팔고, 지역대권 신봉이나 성복에 평수를 넓혀서 구축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분당 오피스텔은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분당 아파트. 분당은 아파트예요. 아, 분당 아파트고, 그, 네. 수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비과세 안 되죠. 아, 왜냐면 주택이니까. 분당 아파트 먼저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네네네. 2주택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팔고 아파트로 가자? 네, 저희 남편은 그러고 있거든요. 평수도 넓히고. 평수도 넓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본인은 구축이더라도 반대. 거기가 역세권이면 괜찮은데 완전히 역세권에서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이거를 팔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세권에 신축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신축 오피스텔. 예, 예. 아,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이라. 이거는 물건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건을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오피스텔은 이제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2년 됐어요. 2년? 그러면 이제 딱 일반 세율이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아, 파는 시점은 가능한 거고. 예, 예. 아, 이거는 네. 물건을 봐야 돼요. 물건을 보고 이제 네. 선택을 해야 돼요. 물건을 보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만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금 전용이 8사인데 네. 사실 아파트로 치면은 전용 5구짜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예. 네, 이 수지구청 근처에 있는 구축 24평 아파트가 지금 8억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기임대 아파트가 분양이 13억인데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임대 10년짜리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넓은 데서 여유 있게 살자라고 계속 주장을 아, 해서 실거주. 아, 네네. 무슨 얘기겠어요. 이해된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좀 잘 보셔서 네네. 저는 그 와이프분 말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은 뭐 몇 달 차이로 또 금액이 또 1억 정도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네네. 팔았는데 뭐 5천 1억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래도 좀 이게 지켜보다가 좀 약간 네. 최고점에서 한번 팔고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뭐 구축은 그렇게 많이 또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면은 구축은 큰 평수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또 오르는 폭이 막 급격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수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앞으로 너무 저평가라 네. 오를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전화상으로 하긴 어렵고 네네. 그 물건을 보고 또 이제 매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이제 금매가 정말 나왔다. 네네. 시세보다 막 5천만 원, 7천만 원 싸게 나왔다. 네네. 그러면 내 거 빨리 팔아야죠.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거를 팔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정말 뭐 시세보다 정말 5, 6천 싸게 나왔으면, 네네. 그러면 거기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네네. 이제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생각해도 이 정도면 뭐 되는 건가요? 행복한 고민이시죠. 아, 그런가요? 예. 목소리가 네. 밝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근데 지금 몇 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봐도 정말 명쾌하게 답을 딱 주셔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다. 빨리 연락을 드려야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맞아요. 아.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그냥 싸게 나오는 물건 있으면 잡으시면 돼요. 아,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좀 네. 봐야 되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물건 보려면 또 막 뒤지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예예. 별로 하고 싶진 않아서 지금. 예, 그러니까 나중에 라이브에서 할 수가 없죠. 라이브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와이프분이 지금 투자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오피스텔 사신 것도 와이프분이 하신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남들이 다 반대했을 때, 그죠? 맞아요. 그때 예.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음. 벌벌 떨면서 계약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 어쨌든 뭐, 요즘 같을 때 뭐 시차 2억 났으면, 네. 그래도 그 나름 판단을 잘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더 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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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편, 감사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 여자 말 좀 들어야 돼요. 남자들보다는. 네. 이 영상을 꼭 남편분께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오피가 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럼요. 예. 아니, 오르는 오피스텔은 오르죠. 야.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오르는 오피스텔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오피스텔도 있지만, 그죠? 이거 끊어졌구나. 예. 받을까 말까 했는데 끊어져가지고 어쨌든 각자 도생이긴 한데 네. 또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만 들을 건 아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느 순간 본인들이 찾아서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던 기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이슈화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만 듣다 보면 사람이 편향이 되고 또 생각도 좀 많이 굳어지고 너무 한쪽 시선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채널에 또 다양한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씀의 취지에서.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입주를 시작을 했고 내년 집값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년 집값은 뭐 이 탄핵 정국이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 그죠? 네. 또 빠르게 또 안정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비트코인도 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화되고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도 물론 뭐 좀 다시 좀 지지부진하다가 좀 안정을 취하고 있고, 환율도 물론 좀 위험한데 그래도 뭐 탄핵 정국처럼 그런 큰 충격이 있지는 않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 빨리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하냐가 관건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좀 잘 협치해서 좀 수습을 하면은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았으면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고,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가격이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온 건 맞잖아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같이 좀 어수선할 때가 오히려 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저는 항상 역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 막 올해 말이었죠. 그때 막 대출 규제 전에 막 오를 때 제가 좀 약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얘기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과열되는 조짐이 있다 보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무 영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용기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래서 거죠. 변화가 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1년 동안 보신 분들은 그 서울을 얘기했다가 수도권 쪽까지로 퍼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오늘은 서울 재건축 쪽을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똘똘한 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참 어려운 게, 부동산 전문가들 어려운 게 트렌드가 뭐 이렇게 바뀌냐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없잖아요. 또 세금도 또 계속 바뀌어요. 정책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 국민들도 많이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가 온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그가 온다.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쨌든 또 각자 또 자유롭게 각자 도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월 달에는 그 100분 토론. 네, 아주 숨막히는 100분 토론. 진짜로? 진짜로 하려고? 진짜로. 진짜로? 안 해요? 아니, 하도 되는데. 굉장히 속 터지는. 인절미 먹고 미숫가루 먹는 느낌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면 3분 딱 예고 딱 멈춰야 돼요, 진짜. 그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3분 얘기 바로 그 마이크 빼야 돼요, 빼. 빼버려? 빼버려요. 마이크 빼고 그냥 바로 거. 그렇게 하면은 할만하죠. 왜냐면은 또 내 할 얘기도 있으니까. 왜냐면 주구장창 자기 얘기하면은 또 말 끊기가 또 뭐예요? 이분은 폭락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났기 때문에 폭락이었고 여기는 그건 폭락은 없다이고 여기는 이제 그 세계에 대한 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여기는 또 반대. 그렇죠, 전 반대죠. 오히려 그게 전 자유시장주의가 더 경제나 국가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분 생각도 존중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토론이나 이제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저는 그렇다는 거죠.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촬영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